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면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3법 분립을 파기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거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 결제가 이뤄진 KT 소액 결제 사태를 점검합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제도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방안 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주는 돈 워리 코너에선 최근 다시 불붙은 증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잇따라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동수 대표님, 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제 주요 이슈로는 뭐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뭐 정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등 이 위원회를 좀 다양화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법관 평가 제도를 좀 바꾸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자,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사전 신문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5개 의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이제 대법원이 지난 금요일이죠. 12일 날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대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 현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장들이 특히 이제 법관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최고법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 대법관 증언과 관련한 문제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개선 논의에 있어서 사법부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핵심 쟁점인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이 단기간에 이제 이 대법관 수를 갑자기 늘리게 되면은 이 사법자원이 이제 대법원에 갑작스럽게 집중되면서 이 사실심, 그러니까 1, 2심의 어떤 재판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두 분한테는 제가 녹취 들은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에서 다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숙에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 아닙니까? 국민들 위에 있습니까? 하고 뭐 전두환, 노태우 쭉 나왔습니다. 어떤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 탄핵 당한 대통령들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사퇴 사유가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대단한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는데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아니 그 다음에 혹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지금 사퇴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청래 대표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이제 사법개혁
지금 이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좀 약간 항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참여해서 이 뭐 사법개혁 방안들을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좀 항의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먼저 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을 논의에 끼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사법불신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사법부 자체의 어떤 고백과 자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지위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논란이 있었죠.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지금 대통령이지만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 상고심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고, 뭐 그리고 9일 만인가 이제 결론을 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업무적인 관행을 사실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했던 사법부인 게 아니냐, 그런 지점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일종의 책임 묻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한 넉 달 전 일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정청래 두 분이 이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한 건 되게 좀 큰 사안이잖아요. 사실은 당대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직접 요구를 한다는 게 뭐 일개 뭐 초선 의원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럼 역시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 있었던 법원장 회의의 결과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그것이 뭐 직접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나왔던 이 사법부의 입장이 사실은 어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자성과 반성, 성찰 이런 계기로 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었잖아요. 그냥 어떤 뭐 사법개혁 안에 대한 항의, 혹은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법부가 자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조직이냐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의문이 좀 제기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제 두 분이 쭉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추미애, 정청래 이 중량감 있는 두 분이 대법원장 사태를 언급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심기를 거슬렀다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을 우습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우리 헌정 질서를 우습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사법부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대법관 10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법관 대다수, 그것도 압도적인 명수의 대법관들이 그 점에 있어서 찬성을 했다면, 법리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국민 상식적으로 보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비위 혐의가 상당하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동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진짜 정치적 중립을 어겼던 거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유죄에 대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고, 또 당시에 그 법관이 사임한다고 하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녹취록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장 정치적이었고 누가 가장 편향적으로 이 대법원장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모두 목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민의힘이나 정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보루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보루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일방향적인 판결을 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10명과 같은 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을 막겠다라는 아주 악의적인 시도에 불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은 민주당 본인들이 될 것이며 지금같이 대법원장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다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네, 저는 자, 요 질문을 드리면 같이 합해서 해주세요. 이동수 대표님. 대통령실에서는 공감한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다가 대변인이 약간 입장을 좀 정리해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좀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법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임명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이런 걸 좀 따라야 된다. 여기에 어떤 요구에 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동의한다처럼 좀 비춰져 가지고 다시 이제 좀 정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종의 그냥 해프닝 정도였다라고 이제 보고 싶은데 방금 전에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법 개혁을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좀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잖아요. 전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법 개혁을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또 강성 지지층 당내 어떤 그런 요구에 좀 부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내년 경선을 앞두고 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수라면 상대당이 뭐 괴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화되면은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각이라면. 근데 일단 저는 이 본선 그냥 선거에 나가기 전에 경선을 통과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그럼 강성 지지층에 그렇죠, 호소한다? 이제 경선 같은 경우에는 또 당내 그 조직된 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김명수 예? 대법원장 얘기 박사님, 나와서 최고위원님.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21년 4월 23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몰려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리고 만약에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었으면 김 대법원장은 진작에 탄핵됐을 걸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심지어 당시에 이제 뭐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랑 정의용 의원이 출근 저지를 시도하다가 경찰이랑 몸싸움을 하기도 뭐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사퇴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강유정 대변인의 이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취지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 자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대통령실이 저는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거는 이 계속 강조하는 게 국회가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근데 그 국회에서 어떤 사법부 자성의 목소리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신지 그걸 왜 국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취지였다는 의미에서 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있고 사법부 불신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면 뭐 사법부든 행정부든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요 부분 내란 특별재판부 질문에서 제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내란 아울러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 이거하고 또 핫한 뜨거운 감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가 하는 거다. 뭐 법률을 만들고 하니까 시스템 설계 그게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는데 한편에서 다른 시각은 시스템은 이미 헌법에 설계돼 있고
입법부는 그 안에서 우리 실생활에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법률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만든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받아서인지 어떤 한정의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역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하자는 건데 무슨 뭐 지식재산권 그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지호 부대변인. 좀 관점은 지금 그 지식 재판부 뭐 이런 거는 법원에서 다 이거를 뽑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외부에서 지금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걸 주장하면서 가정법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재산권하고 가정법원, 가사 뭐 이런 거 하는 가정법원, 뭐 행정법원 이런 거는 법원 하위의 상설법원입니다. 입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끝까지 계속 존속이 되는 법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에 의해서 본인들이 임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특검도 지금 야권이 현 야권이 추천한 분들은 없어요. 특검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수사하고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 눈치를 본다 이런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 정권 교체가 됐고 전직 대통령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아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현재 권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 그것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판결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더 확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장을 지금 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란 재판부 그리고 아까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정농단 재판부도 해야 되고 최혜병 재판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오히려 권력을 가진 분들 뭐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 전담재판부를 하려면 그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제안은 어떻게? 뭐 그래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재판부를 이제 꾸리는 게 무작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무작위로 꾸렸더니 누구 판사는 답답해가지고 시간도 막 지연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시키고 안 되겠어. 우리가 따로 만들게 이러면은 전 그거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한일전을 치르는데 심판이 항상 무작위로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파에서 한일전 심판 무작위로 배당됐더니 어떤 심판은 너무 이제 한국한테 유리한 판정만 내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전 전담 재판부 어떤 심판진을 따로 꾸리겠다 이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동의를 하실까?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 자체로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훨씬 더 이제 사법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권력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재판부를 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 그것도 반대하긴 합니다. 네. 자,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 녹취 하나 듣고 비슷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부도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지키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사법부에 당부합니다.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장동혁 대표 이제 얘기는 특별재판부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
사법부가 보니까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사법부가 권력 앞에 먼저 들어눕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평가나 먼저 분석을. 들어눕는다.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이제 설치하자라는 얘기가 뭐 처음엔 나왔지만 어쨌든 앵커께서 언급해주신 대로 지금은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자 예. 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의 내란 전담부를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사건의 그 규모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법부에서 먼저 어떤 이 부분을 다룰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뭐 네. 정치권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그리고 자꾸만 이것을 뭐 독재로 가는 길이고 뭐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내란 전담부를 만들자라고 할 때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린다 하면 국회,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리고 법원 판사회의 이렇게 3개의 주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 3개의 주체에서 이미 있는 판사들 중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 그 최종적인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만약에 저희가 그 판사를 추천하는 그 목록도 저희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제외가 되고 그냥 뭐 완전한 외부 주체들이 이거를 구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판사가 아닌 사람에게 갑자기 추천을 해서 그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거나 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제 판사로서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현직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위헌적 요소의 논쟁으로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오히려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뭐 지연되는 문제나 아니면 지기현 재판부가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특혜를 계속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동수 대표님, 네. 이 부분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최종 선택은 또 법원에서 하는 거고 추천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전담 재판부라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그 힘이 있는 정부 여당의 특히 여당 쪽에서 이제 압박이 많이 가는데 사법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압박만 해도 판사들이 되게 압박을 느낄 텐데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내가 이거 판결을 내리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나 다르게 내려도 될까? 이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안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새로 만들어진 재판부가 그런 부담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제 꾸려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안 들어가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막 대놓고 우리 사람으로만 채울게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뭐 예. 주머니 안에 뭐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다고 쳤을 때 예. 지금까지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한다면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파란 공수를 우리가 늘리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파란 공수가 늘어나면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할 판사가 선발될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이렇게 따로 재판부를 꾸려가지고 뭐 지금 탄핵 심판이나 이런 거를 탄핵 심판이 아니라 이런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걸 네.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이 사법 정의나 이런데 맞는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 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사법부가 진짜 오랜만에 3년 몇 개월 만에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예상된 결과예요. 사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사법부의 의견도 좀 들어가야 되고 대법관 증언도 이런 부분 사실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고 뭐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만약에 저 정도로 증언이 되면 판사들이 대거 이제 그 대법관 하나에 매달려야 되는데 하급심 부실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사법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결론을 내면 훨씬 더 정당성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의견을 들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사법개혁의 내용들의 얼개를 짜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예. 이제 사법부가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죠. 예, 사법부뿐만 아니라 뭐 이제 학계도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통상 이제 개혁 과제를 뭔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들의 그러니까요. 얘기도 듣기는 하니까. 예. 다만 이제 이 지금의 사법부가 이미 좀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개혁을 시행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지금 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하는 거에는 뭐 이미 내용이 많이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사법부가 지금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박희승 의원이 좀 이렇게 당론에는 당의 흐름과는 완전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사과하고 뭐 좀 걷어들이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란 특별재판부 했다가 나중에 위헌 나오면 그동안 했고 진행했던 수사 도대체 어떻게 책임질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리스크라 그럴까, 그런 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주호 부대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동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재판은 무작위성에 의해서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그 밑 하급심에 있어서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을 하든 대한변협이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을 하든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그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국민한테 주어진 권리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정략적인 목적 때문에 없애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과연 어느 국민이 이해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어떻게 합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박희승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용산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용산에서요? 네, 용산에서 박희승 의원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이게 왜 위헌이냐 그 얘기를 했고, 오늘 강효정 대변인도 왜 비슷한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도 그리고 박희승 의원도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극단 지지층 이 개딸들의 눈치를 본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박희승 의원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용산에서 비공식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결국에 사과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안에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경로를 걷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진짜 진정으로 이 내란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도를 걸으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너무 눈치 보다가 네, 이런 사태가 났다. 근데 저는 이동수 대표님. 최근에 이런 뭐 사법개혁 논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민주당이 지난 정부, 그냥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걸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진짜 살면서 검사 만날 일 진짜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착하게 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특수부 검사 만날 일은 진짜 없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정권의 명운을 사활을 걸 정도로 이게 큰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사법 개혁과 관련한 이슈들도 보면은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재판 적체가 심한 건 1심, 2심이다. 국민들이 대부분 여기서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대법원은 사실은 1, 2심에서 올라온 거 그냥 정당한지 아닌지만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 대법관을 갑자기 늘려버리면 뭐 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데서 빼와야 되기 때문에 1, 2심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당의 어떤 이 권력기관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데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 빠르게 늘었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청담대교 북단 연결로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으로도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봉천터널 안 4차로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론 성수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행주대교 부근 3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횡성휴게소 2차로에서 공사하면서 둔내나들목부터 막히고요. 더 가서도 원주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주변으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광교터널에서 부곡까지, 더 가서 반월터널과 서창분기점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병 갈등? 아니 말도 잘 만들어내요. 아니 명청 갈등까지는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빗댔나 이 명칭을. 청병 갈등하면 처음에 이게 뭐지 했더니 여튼 그 여당 투톱 갈등 이거를 이제 그 이름 중간 이름을 따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어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저녁 개동하면서 수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아마 그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당 사무총장이 지난도 후반부에 좀 저녁 자리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고 총리 제안에서 회동 자리 이제 성사됐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갈등 수습됐습니까? 갈등 봉합됐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완벽하게 이제 수습이 됐다라고 그래요?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습이나 봉합이나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좀 우려스러웠던 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좀 장기화가 될까 봐 좀 우려스러웠어요. 뭐 사실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갈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분명히 이제 좀 충돌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둘 다 뭐 충정을 갖고 계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김민석 총리의 어떤 중재자적 리더십이 좀 빛을 발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두 분 SNS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손잡고 있는 사진도 올라오고 앞으로 이제 잘 하자 뭐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원팀으로 잘 해보자 이런 얘기가 다 이제 오갔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또다시 뭔가 이 지난번처럼 갈등이 표면화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좀 그게 표출됐는데 이동수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그동안 의외로 막 강훈식 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뭐 미국으로도 날아가고 이런 동안 총리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는데 이 모습이 딱 보였어요 주말에. 그래서 여튼 총리가 중재는 잘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전 뭐 총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정리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검법 합의했다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 2015년도에 그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제 야당이랑 같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분노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회법 파동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특검법을 이 야당과 합의했다는 데 대해서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성 지지층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칫 이게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관심을 안 갖고 손을 놨더라면은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에 진화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법 그 합의에서 혹은 그거에 대한 번복, 결렬 여기서 이제 벌어진 건데 일단은 잘 봉합 혹은 수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신지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만약에 뼈가 부러지면은 그거를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그 위에다 이 연고만 물파스만 바르면 그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일시적으로 부러진 상황에서 겉에 물파스만 발라서 염증이 약간 붓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갈등은 곳곳에 뇌관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당은 관여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왜 당은 관여하면 안 되냐 이랬더니 누구 뜻인지 모르냐 이랬다라고 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불신의 늪이 아주 깊어졌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사실상 용산의 뜻을 받들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까지도 그 참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찐명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편이 되고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차기 권력을 꿈꾸는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은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질 것이지 이것이 봉합이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토요일 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잠깐의 일시적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 앞으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서 저는 만약에 심하게 갈 경우에는 대표직 사퇴까지도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팀킬을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앙금을 어쨌든 뭐 앙금이 있을 정도의 시간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갈등이 뭐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수습하고 서로 이제 봉합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건데. 앞으로 그런 일 없자고 수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정말 영원히 이제 척을 지고 서로 이제 갈등을 장기화할 속셈이었다. 그런 뭐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겠죠. 만남에 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한다는 건 이렇게 정부 초기에 여당 내에 뭔가 갈등이 표면화가 되고 그게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원팀으로 우리 잘 가자. 이걸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했습니다. 자, 앞서서 어제는 구속된 손연보 목사가 담임 목사인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손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다. 이게 결국은 야당 탄압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장동혁 대표가 세계로 교회를 찾은 배경이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극우와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최근까지 강조했던 게 어떤 뭐 중도를 잡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당직 인선 같은 경우도 약간 개파색 옅게 해보고 막 이런 시도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좀 우려스러웠던 건 일부 최고위원 발로 계속 좀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네. 뭐 패널 인증제 하겠다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자멸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손연보 목사에 대해서 뭐 정치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일이 아니죠. 이 손연보 목사는 이 전환길 씨와 손을 잡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열고 다니셨던 분인데 그 탄핵 반대의 늪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반탄의 늪으로 또다시 이렇게 걸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도 못하고 질질 끌려왔던 그 시기와 달라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탄핵 반대 집회를 전국적으로 열고 다녔던 분인데 이분의 구속을 이유로 이분의 교회로 가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하고 최고위를 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보셨을 때 무슨 생각하겠냐는 거죠. 지금 계엄을 저질렀고 탄핵을 당한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를 그렇게 옹호하고 다녔던 적극적으로 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연대하고 세력화했던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거기로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를 저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신지원 부대변인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손연보 목사가 그동안에 어떠한 행보를 보였든지 간에 이분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거는 전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그 장애 집회에서 한 발언들이 다 영상으로 증거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구속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미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수집이 되어 있을 텐데 왜 구속을 굳이 했느냐. 결국에 이분을 구속함으로써 정치적인 그 코스프레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모두의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곳에서 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일종의 그 여당이 하고 있는 그리고 특검이 하고 있는 야당 말살, 국민의힘 학살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하기 위함인 것이지 저는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과연 이런 개신교계와 이 정계가 긴밀하게 연계돼서 투쟁을 강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그 황교안 전 대표가 장애 집회를 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그 손을 잡고 연설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황교안 당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내용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았어도 네. 저렇게 종교계와 합심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거리낌이 느껴졌던 것이 있어요, 국민들께.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와 저는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은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동수 대표께 한번 들어볼게요. 장동혁 대표는 해수부 이전은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 기능적, 온전한 이전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신항, 신공항 등 부산을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원 의사를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 워딩이 선거 앞두고 하는 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점은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좀 부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를 하면은 부울경 지역이 서울보다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호남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 2000년대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인구가 영남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이런 의석수나 이런 데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당은 꾸준히 이제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영남 지역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PK 문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두드렸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부산에서의 뭐 득표율이라든지 아니면 의석수나 이런 걸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해수부 이전도 그렇고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뭐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 등 좀 부산이나 경남 지역을 이제 좀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산으로 간 게 특히 이제 뭐 세계로교회나 이런 어떤 조직표와 이제 좀 조직표에 그리고 이제 이 수사를 앞두고 그분들한테 호소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부산 지역의 어떤 표심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표심, 지역 표심 이런 차원인데 또 대통령이 지역을 돌면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지난주에 강원 타운홀 미팅했는데 김진태 국민의힘 소속이죠. 강원지사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차례 제지를 했는데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민들 목소리 듣는 자리다.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 당협위원장에는 발언 기회 주면서 지사 발언 입틀막한 관건 선거다. 이 주장은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한 얘기라고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지사와 도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대통령이 낀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실 대통령과 도민들이 직접 소통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70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 이제 이제 추려지면서 뭐 250명 정도가 오셨다라고 하는데 최대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직접적으로 듣고 싶으셨을 거고 또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도지사님이야 이제 본인이 뭐 현안을 설명하고 싶든 도민들과 대화를 하고 싶든 언제든 어떻게든 그 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임기 내내 그걸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이 도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자리에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라고 하면서 뭐 발언을 조금 이렇게 제지를 하시는 모습이 저는 그거를 두고 뭐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을 이제 도지사가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너무 네.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동수 대표님. 타운홀 미팅이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비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타운홀 네. 미팅을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성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게 이제 꼭 여야를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 타운홀 미팅 갔을 때는 강기정 시장 준비 안 됐다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타운홀 미팅은 아니긴 한데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울산에 방문해가지고 김두겸 울산시장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서로 내가 뭐 울산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적극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상대 당의 이제 자치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껄껄 웃으면서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거든요. 뭐 사실 김진태 도지사 말만 끄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 막 이렇게 질문할 때도 그냥 말 툭툭 끊고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큰 의미를 둘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도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 보면 이제 도민분들 중에 말씀이 이제 길어지실 때에도 이제 요 핵심만 좀 말씀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히려 이제 과민 반응을 국민의힘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김진태 지사가 본래 말이 좀 발언 강도가 센 편에 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김진태 지사는 추후에
이게 그 군사 보호 지역의 그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그러니까 사실 그 현장에 오신 도민들은 대통령실에서 추린 분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른 분들이 이른바 동원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동원된 분들의 의견 전달과 아니면 전체 강원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강원도지사가 전달하는 전체 도민의 의견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인지는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당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도민들이 뽑은 도지사의 말은 꺾은 것은 저는 이것도 하나의 입틀막 정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근데 동원됐다 짤막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동원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700명이 넘게 이제 신청을 하셨고 그 중에 250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700명을 동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고를 때에도 대통령실 입맛에 맞게 골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죠. 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본격 출범했습니다. 첫 비대위에서 조국 위원장 당이 법률적 절차 판단에 치중해서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 자, 이제 성비위 논란 어떻게 수습할지 이게 1차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지난 주말에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모 전 수석 대변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희롱 없었다. 그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김모 대변인은 뭐 개인 얘기한 거니까 뭐 개인은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그런데 예. 이제 조국 그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을 보면은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전 이게 우리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화내시는 거 우리가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약간 오해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언론이나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네. 저는 지금 이 큰 논란이 있었던 당의 비대위원장 된 분이 사과를 하신 과연 이게 말씀인가. 겸허한 태도인가? 예,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사실 조국 책임론이 있어요. 뭐냐면 그 피해인들이 수감 중에도 계속 그 이걸 알렸고 네, 연락했다고 하죠. 예, 이제 뭐 감옥에서 나올 때도 피켓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문서로 계속 갖고 갔는데 계속 대답이 없어서 사실 한 3주가 지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사실은 저기 당을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 대변인, 피해자들이. 피해자이기도 한 전 대변인이. 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저부터 반성하겠다. 거기에 그게 담겨 있다고는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좀 이렇게 심하게 제명은 시켰다고 하지만 더 이렇게 매몰차게 못하다가 이런 일들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뒤늦게 수습하는데 그게 용이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복당 제안을 이제 피해자한테 했던 것도 예. 저는 최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피해자 자신도 이게 진짜 3차 가해, 4차 가해라 그랬잖아요. 아니 당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당이 이제 신의를 배반했고 거기서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당을 떠난 사람한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2차 가해를 넘은 3차 가해가 정말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라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전부 다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건지 납득도 잘 되지 않고 그 반박하는 글도 제가 읽었지만 뭐 노래방에 누가 먼저 가자고 했는지가 왜 중요한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구도 노래방에 있었어요. 누가 앞장서자고 했는지는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행태부터 조국 혁신당이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외부 인사가 어떤 쇄신의 키와 혁신의 키를 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동시에 남습니다. 자, 수석 대변인이 전 수석 네. 대변인이 이제 약간 법적인 어떤 거 그 전에는 정치적인 어떤 조치로서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면 지금 약간 법적인 어떤 거를 준비하는 건가? 근데 이게 이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2차 가해 이게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사실 뭐 걱정이라기보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이분이. 난 이름 얘기하면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예. 본인이 제명됐을 때 이런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왜 지금 이 시점에 했겠느냐. 저는 결국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라는 자신감의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냐면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은 조국 혁신당이 창당될 때부터 대변인직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만큼 조국 전 대표랑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국 비대위원장이죠.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고 비대위원들을 인선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덮어주지 않을까, 측근이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어제 이 SNS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네.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적부터 편지도 쓰고 했지만 본인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절규, 피해자들의 그 외침을 외면해 놓고서 본인은 출소하자마자 된장찌개 끓여 먹고 전국 팔도를 유랑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아니 그렇게 SNS에 수십 건의 글을 올릴 적에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피해자를 만났다면 그분들의 아픔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국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정치 행보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니 너네 당 일이나 잘 신경 쓸 것이지 감히 어떻게 정치 현안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럴 게 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종훈이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급작스레 신장암 진단을 받은 아빠. 수술을 했지만 암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결국 폐암 3기 판정 후 힘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아빠를 대신해 수업이 끝난 후 대형마트 식품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고 있는 종훈이. 전에 살던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고 종훈이와 아빠는 결국 낡고 열악한 지금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선풍기 하나로 폭염을 견뎌낸 올여름. 통증과 땀으로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종훈이는 매일 밤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하지만 늘 꿋꿋하게 아빠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종훈이. 종훈이와 아빠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희망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9월 중순에도 낮에는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30.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4도나 높았고요. 일부 전남과 경남, 제주도 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양산과 서귀포는 3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북부 내륙에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제주도에는 최대 60, 영남에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 밤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늦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고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 33도로 남부지방은 한낮에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밤에 비가 그친 뒤에는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국민의힘은 정부 무능과 일당 독재를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완진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직격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재판을 주 4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부 심리가 사건 발생 약 6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 휴대전화로 나도 모르는 모바일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피해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KT 소액 결제 사태입니다. KT 자체 집계 기준 피해자는 278명,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KT는 고개를 숙였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실제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 대화는 사전에 녹음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KT 소액 결제 사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소액 결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고 이번 피해 사례가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소액 결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네, 미리 이제 통신사하고 일종의 계약 관계죠. 해서 그렇죠. 되게 뭐 한 몇십만 원 수준에서 이게 이제 간편 결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제를 대행해주고 나중에 네. 월말에 이제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지 교통카드 충전이 됐다고 하면서 몇십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한 달 후에 이제 알게 되니까 이게 뭐 사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 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인데 문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속 시원하게 네. 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해킹이다 그랬는데 저처럼 뭐 평생 이거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적어도 그 범인 일당이 적어도 4-5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즘에 랜섬웨어 사건 많이 나죠. 네네. 저번에 예스24도 그렇고 랜섬웨어 사건 같이 이건 적어도 범인들이 몇십억은 벌어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겨우 피해가 지금 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해킹해서는 이게 가성비가 안 맞고 아마도 범인들이 그 해킹이라는 그 엄청난 노력을 안 들이고 네. 좀 더 쉽게 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을 거다. 이렇게 그렇다고 하면 이 협력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데를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공모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킹이나 뭐 이런 좀 더 이게 뭐 수준 높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어떤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갈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자체 집계로 한 278명 뭐 금액은 1억 7천만 원. 이게 지난 10일 기준입니다. 근데 그 소액 결제 사태가 알려진 이후에 KT에 쏟아진 전화 문의가 이제 9만 건이 넘고 1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그 이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전부 뭐 조사하면 본인들이 이거 본인이 안 쓴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뭐 KT가 이 관련된 사람은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으니까 일일이 그리고 그 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버를 통해서 일일이 조사하면 실제로 피해자인지 아니면 본인이 착각한 건지 그것이 다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오늘 경찰은 또 뭐 1억 그 뭐 7천만 원도 안 되고 사실은 뭐 1억 금액이 더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고발한 이후에 상당히 뭐 이 전체적인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KT는 무단 청구된 소액 결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은 밝혔는데 피해 인정은 뭐 이거를 확인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기록이 서버에 다 남아 있고요. KT는 이 과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정이 전부 있으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업체하고 이런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일일이 조사해 보면 다 밝혀질 겁니다. 자, 교수님 지금부터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기지국 이건 어떤 설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기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커다란 탑도 있지만 대개는 왜 아파트 옥상이나 그 전봇대에 보면 이게 큰 그 어떤 노트북보다 좀 더 큰 그 소형 중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소형 기지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번에 문제된 펜토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좀 노트북만한 거는 피코셀이라고 하고요. 예예. 예, 그다음에 펜토셀은 한 손바닥만한데 예예. 가정에 보면 중계기 옆에 손바닥만한 거 하나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예예. 예, 그건 이제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그래요. 초소형 기지국. 예, 근데 이제 그 업체마다 다른데 LG U+나 SKT는 네네. 이제 소위 황금 주파수라고 하는 800MHz 예. 그쪽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에 얘기할 때 예. 1.8기가 대역을 갖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근데 1.8기가 대역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게 요즘에 보면 그 데이터 트래픽 쓰는 게 네. 뭐 동영상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음성 통화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디서 하냐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도심의 건물에 보면 근데 1.8기가라는 게 네. 이게 가다가 이 1.8기가 전파는 건물을 투과를 잘 못해요. 예예. 건물 투과 못하고 투과하면서 또 많이 그 감쇄가 돼가지고요. 통신 품질이 나빠져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KT에서 왜 펜토셀을 많이 썼냐 그러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8기가라는 걸 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이나 왜 카페 있죠. 예예. 가정이나 카페에다가 일일이 그 펜토셀이라는 걸 다 이제 놔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펜토셀이 일종의 기지국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통화 품질이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이제 KT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이걸 워낙 뭐 LG U+ 같으면 28,000개, SKT 같으면 10,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예. 여기는 15만 개나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관리상의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그 뭐 이사 가고 아니면 폐업하고 그랬을 때 회수가 돼야 되는데 예. 회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시중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펜토셀이 돌아다니고 네. 그 펜토셀의 일부를 아마 이 범인들이 악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썼는데 가게가 이전하고 그다음 가게는 들어오기 전에 아직 예.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요 범행에 활용된 예.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불법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이게 예. 실은 유효 기간 남아 있어도 이게 반납해야죠. 반납해야 되고 본래 취지대로 사용 그 사실 그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건데 그 취지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게 이 범죄에 악용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말이 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서 제가 여쭤보면요, 교수님, 이 초소형 기지국이 차에 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은 장비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지난 4월에 차량 트렁크에 이 초소형 기지국 싣고 다니면서 금융 사기를 벌인 그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이번 피해 지역 보면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과천, 경기 부천, 인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런 피해 지역 감안하면 일본과 동일한 수법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 사기를 벌일 이런 그 가능성도 우리한테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스미싱 피해였고요. 예예. 우리 같으면 이제 소액 결제 피해인데 이제 사실은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부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이제 펜토셀이 중계기가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암호가 다 풀려가지고 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2014년까지는 우리가 2G, 3G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2G, 3G 서비스를 악용해가지고요. 다운그레이드 공격이라 해서 그런 걸 일부 이렇게 내용 지나가는 트래픽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4G하고 5G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단말기에서 KT 그 메인 서버까지 가는 게 전부 암호화가 돼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볼 수 있는 거는 IMSI라고 그래서 우리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그 번호 있거든요. 15자리짜리. 그것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단말기 식별번호. 예, 거기 15자리에서 국가, 뭐 통신사 그리고 단말기 관련된 번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말기보다 이제 그 가입자 번호죠. 가입자 번호. 단말기는 IMEI라고 그러고. 그것밖에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개보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개인정보 성격이 가깝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로 보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범인들은 이번에 펜토스를 가지고 어쨌든 신호를 강하게 해서 자기들 주위에 있는 KT 가입자들이요. IMEI를 갖다가 KT가 얘기한 것처럼 뭐 5천 몇백 건을 수집을 해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범행 대상 있죠. 범행 대상을 이제 식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공모자가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언론이 실제로 이제 소액 결제를 하려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간에 펜토셀 갖고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은 KT 전체 메인 서버를 해킹하든가 아니면 공모자가 있어서 공모자가 예를 들면 대리점이라든지 어디에 공모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IMSI를 갖다가 딱 보내주면 이 사람의 결국 전화번호, 생년월, 이름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범인한테. 그러면 그 번호 갖고 다시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그 범죄 조직 그걸로 토스해주면 거기서 얼른 주문하고 주문하면 SMS가 이제 날라올 거 아닙니까? 확인하려고. 날라오면은 이 펜토셀 앞에서 지키고 있던 애들이 그거 딱 클릭해서 이제 확인해주고 인증해주고. 그거 해가지고 하니까 적어도 범인이 4-5명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불법 기지국 통한 결제 피해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글쎄,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져 있지만 처음에는 해킹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킹 이거 하려면 NSA 좀 와야 돼요. 이게 KT 국가기관통신사인데 거기가 그렇게 제 제자도 많지만 보안이 허술한 데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다 해킹했다? 사실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죠. 그건 진짜 큰일인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수님. 근데 가입자 식별번호 정보 유출됐을 가능성 KT 가입자 한 5,5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불법 기지국 접속된 이력 있는 KT 가입자 19,000명 달한다. 그런데 요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펜토셀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길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은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펜토셀에다 신호 세게 해가지고 이게 차에 싣고 있으면 지나가는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KT 가입자들 있죠. 가입자들 IMSI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긁어올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 그것만 갖고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그다음에 뭐 전화번호 정도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또 나중에 SMS나 아니면 팩스라든지 이걸로 2차 인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가 인증 수단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공모자가 내부 고정 공모자 없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네요. 이게 조금 더 수사를 해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KT가 아까 말씀드린 펜토셀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 못한 거 이게 좀 문제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협력사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고 하면 이 내부 통제 실패잖아요. 내부 통제 실패고 근데 뭐 이게 사실은 해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킹이면 더 큰 문제죠. KT가 해킹당하면 우리나라 국가기관통신사 도대체 거기 가입자가 몇 명이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일부의 일탈행위, 이거로 아마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안 맞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해킹으로 엄청난 금액을 노리는 이런 거하고 비하면 가성비가 안 맞는다.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단한 범죄라는 거는 또 역으로
손쉽게 또 아무나 좀 접근할 수 있는 범죄라는 그런 그 더 나쁜 측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원인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정부나 KT가 나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잘 규명이 되리라고 보세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 의뢰하면은 네. 실제로 이게 피해가 이루어진 뭐 IMSI 그 수집했던 장소 이런 게 이제 서버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다 파악이 되고 그러면 CCTV 경찰은 영장이 있으니까 예. 그 영장 통해서 CCTV 전부 다 근처 조사하고 위치 정보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범인들 전부는 몰라도 네. 일부는 잡힐 겁니다. 조만간에 잡히고 그러니까요. 잡히면 뭐 전모가 드러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뭐 펜토셀 그 보안 네. 예, 아무나 접근 못하게 하도록 기술적으로 뭐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방안 예를 들면 뭐 위치 정보를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은 펜토셀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토셀을 처음에 계약한 곳에서만 작동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KT도 이 관리를 예를 들면 LGU 플러스나 SKT는 펜토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예, 그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KT가 좀 어쨌든 뭐 내부 동조자가 있었건 뭐건 관리에 실패다. 그래서 향후에 뭐 그런데 저번에 SKT 때도 뭐 사실은 뭐 몇천만 건 유심 정보 나왔다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들 했잖아요. 예, 복제분이 어떻고. 근데 저는 그때도 이 방송에 나가서 이거는 저기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예. 이거는 돈을 노린 게 아니고 예. 중국 해커들이 이게 사이버 스파이 행위다. 예. 그래서 그리고 복제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복제폰을 하려면 IMEI, IMSI 거기다가 인증 키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애플하고 삼성이 직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도 해킹 동시에 하면 가능한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하려면 돈이 실력 플러스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몇 달 걸릴 겁니다. 예.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런 사태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 소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태가 난 것도 경쟁 그 통신사하고 비교할 때 펜토셀 관리가 좀 철저했다면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시작은 그거였던 거고 이제 내부 협력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KT 측의 어떤 그 정보 보안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투자가 허술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뭐 이게 그렇죠. 뭐 이게 이제 정보 보호라기보다도 내부 관리 실패거든요. 내부 관리 실패다. 내부 통제 실패. 내부 통제 실패. 내부 통제 실패고 그다음에 이제 펜토셀을 갖다가 제깍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는 또 1.8 기가를 쓰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달리 펜토셀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KT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KT는 뭐 사정이 저번에 사과했지만 이거 뭐 국민 진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정보 보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통제 있죠.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또 이렇게 보면 한밤중에 자꾸 정보가 수집돼 가지고 이상한 거래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현상을 탐지하는 FDS라는 게 있어요. FDS요? FD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FDS가 그걸 잡아내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KT가 이 부분을 고도화해야지. 요즘에 특히 AI가 지금 도입돼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I를 도입하면은 이 보안이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교수님, 워낙 이슈가 돼서 뭐 KT 측이 바로 이번 건은 전액 청구하지 않겠다고 이제 방침 밝혔는데 이 사태를 계기로 소액 결제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그동안 이제 쭉 있어 왔습니다. 통신사들이 뭐 강력한 변호인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보다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저희가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관행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예. 소액결제 관련해서 기존 통신사의 관행이나 법제도 같은 거 좀 손질할 부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 백화점에서도 보면 직영 매장이 있고 임대 매장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임대 매장에서 사고가 나면 백화점에서 나몰라라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네. 우리가 신세계나 롯데 직접 믿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자기네들이 그 소액 결제 통해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네네. 수수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고객을 보호하려고 통신사가 예, 향후에 예. 이제 좀 더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없는지 예. 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가 있으면 뭐 도와주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유사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보안 조치 대폭 강화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 보안이 좀 개선됐는지 강화됐는지 우리가 좀 참고할 점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예, 뭐 해외에서도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아까 일본도 말씀하셨지만 예, 미국적으로 계속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사이버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사고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누가 범인인지 이거 찾아내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통신사들이 배상을 해주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속적으로 일단은 내부 통제도 강화하지만 또 기술적으로 해킹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예, 요즘엔 특히 이제 AI를 동원해가지고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AI를 도입해서 이러한 이상현상 보안을 강화하자 이것이 현재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뭐 요번 그 KT 소액 결제 사태는 내부 통제 실패 성격이 더 짙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이제 큰 틀에서는 정보 보안의 맞습니다. 어떤 예. 한 그 카테고리 안에 든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 이전에 SKT 유심 그 사태 이런 것들 쭉 보면 자 우리가 모든 거를 지금 핸드폰 하나로 그 어떻게 보면 통신과 결합된 금융이 결합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여기에 이 한 손에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그 통신업체나 이런 당국이나 이런 데가 조금 더 보안에 그 국민들의 재산 지키고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필요는 앞으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더욱 있죠. 지금 우리 AI 3대 강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AI가 되면 이제 AI가 모든 걸 결정해 버려요. 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르는 가운데 AI가 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고 액션까지 하는데 네. 문제는 AI가 해킹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AI 위원회에서도 뭐 향후에 AI의 어떤 보안, AI의 안전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AI의 안전도 더 신경 쓰고 좀 더 어쨌든 개선된 체제 아까 FDS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보안은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부정한 해커들과의 전쟁입니다. 항상. 네. 예, 제가 40년을 했는데 항상 어려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임종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크게 늘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풀리게 됩니까? 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우선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보다 1.6배 많은 17만 2천 톤으로 확대합니다. 농산물은 평시의 2.6배 수준으로 사과, 배, 단감 등 성수품 과일 3만 2천 톤을 집중 출하하고요. 네. 정부 비축 물량도 1만 9천 톤으로 방출해 수급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은요, 도축, 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0% 늘려서 10만 8천 톤을 공급하고요. 닭고기와 계란도 물론 함께 늘립니다.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등 최대 50%를 할인해 공급합니다. 임산물은 밤, 대추 등 명절용 품목도 추석 2주 전부터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는 이런 물량 확대 외에도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기 위한 할인 그리고 이제 직거래 장터 대책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할인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네. 온오프라인에서 1인당 매주 2만 원 한도로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정부가 20%,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20에서 30%를 분담하는 구조인데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확대됩니다. 환급액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서 370억 원에 달하고요. 참여시장은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확대됩니다. 네. 또 농협 등에서 과일, 축산물, 전통주, 홍삼 등 94개 국산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하고요. 중소형 사과와 배 세트는 지난해 10만 개에서 올해 15만 개로 확대됩니다. 제수용 소포장팩 10만 세트도 신규 판매되고요. 수협과 온라인 플랫폼에선 수산물 민생 선물 세트 1만 개를 구성해 최대 46%를 할인합니다. 전국 2,700여 곳 직거래 장터에서도 운영해서 유통 단계를 줄일 계획입니다. 네. 근데 추석은 이제 연휴고 우리가 먹거리를 싸게 풍부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맞이 국민 안전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올 추석이 조금 더 길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산재 예방을 위해서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고요. 네. 전담 관리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됩니다. 응급 의료기관 413곳은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요. 중증 환자 이송과 전원을 위해 광역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과 약국 정보도 제공하고요. 택배 특별 관리 기관을 지정해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화재 안전 조사도 강화되는데 네. 불씨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고요. 지난 7월에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게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가 동시에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문 여는 우리 동네 병의원 약국 정보 그리고 응급 의료기관 413곳이 24시간 진료 체계 유지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좀 따져보시면은 안심하고 연휴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교통과 금융, 관광 지원이 함께 포함이 됐는데요. 네. 우선 귀경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네. 역귀성 승객들을 위해 KTX와 SRT 요금은 30에서 40% 할인이 되고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네. 체불 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벌이는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숙박 쿠폰 15만 장이 발행이 되고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에서는 여행 상품이 최대 50% 할인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긴 만큼 국가유산,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모두 무료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정부가 최근에 미국과 통상협상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건데요. 네. 이게 통화 스와프라는 게 사실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만약 체결이 된다면 급격한 환율 변동에도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특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거액의 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환율 급등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7월에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고 협상을 통해 이를 15%로 낮추는 대신 이 투자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지금 요구하면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이라 대규모 투자 이행에 따른 부담이 좀 적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환율 방어를 위한 일종의 보험 카드로 거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일단 대통령실은 현재 양국이 서로 조건을 바꿔가며 협상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양측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역시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히기만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통화 스와프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선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선 좀 적지 않은데요. 신중론이 미국이 위기 상황이 아닌데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만 미국과 스와프를 맺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상황에서 협상 카드로 제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체결보다는 미국의 투자 요구를 조율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는 달러 유동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과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 점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주제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최근 경기교육청이 고3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현금을 주는 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공짜로 돈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선 현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올해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에 돈을 쓰라는 건데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12만 4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72억 원에 달하는데 네. 학생들은 이 돈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 등의 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전조사에서 학생들이 82%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에 쓰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이 대부분이 운전면허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교육청이 이걸 학생 역량 개발 사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현금 살포다라는 비판이 거센 건데요. 특히 올해 고3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의식한 바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광주교육청도 내년부터 전체 중고생에게 1인당 최대 97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서점, 문구점, 독서실에서 쓸 수 있고 예산은 600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가정 중심이었는데 네. 내년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시도교육청이 이제 경기교육청, 광주교육청 얘기하셨는데 이들뿐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게. 그렇다면 전국 교육청에 현금성 지원 예산 규모 지금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전국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예산은 올해 5,991억 원으로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는 건데요. 네. 지난 5년간 누적액은 2조 2천억 원을 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가 크게 확대됐는데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수천억 원이 풀린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입학지원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하는데 이게 대안학교 학생까지 지원을 넓혔고요. 네. 인천교육청은 고3 수험생 원서비 지원을 공약으로 시연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현금이 교육과 좀 무관하게 쓰이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광주만 하더라도 바우처로 전자기기를 산 뒤 중고거래에 되파는 사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은 오남용 신고센터나 모니터링단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차단이 좀 어렵고 교육계에선 세금 수백억 원을 뿌리고 행정력까지 낭비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데 우리가 지자체 같은 경우 특히 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거 현금이 없고 그다음에 세수가 적어서 막 맞습니다. 난리라고 하는데 교육청이 이렇다? 그렇다면 현금성 복지가 이렇게 교육청의 차원에서 늘어나는 배경이 궁금한데 이게 교육청들이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교육청 예산 구조에 있는 건데요. 이게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네. 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2015년 609만 명이던 학생 수가 올해 502만 명으로 18% 줄었는데 네. 반면 교부금은 같은 기간 39조 원에서 70조 원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교부금이라는 게 매년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건데 이 네. 재원을 교육감들이 공약 사업에 쓰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전문가들은 교육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재선을 위해 현금을 계속 뿌린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부금은 좀 늘어날 전망이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와 이거는 뭐 한번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마지막 주제죠. 미국의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보수 정치 농객 찰리 커크가 최근에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를 미국 FBI가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용의자가 바로 22살의 타일러 로빈슨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타일러 로빈슨은 지난 11일 유타밸리대 총격 사건 직후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로빈슨의 삼촌이 공개된 수배 사진을 보고 조카라고 의심을 했고 네. 이를 로빈슨의 아버지에게 알린 건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 범행을 시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지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이 지인이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결국 로빈슨은 FBI에 의해 유타주 워싱턴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시 범행 때와 똑같이 옷을 입고 있었고요. 네. 체포 후 그는 가중살인과 총기 사용,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공부도 잘했고 모범생이었고 뭐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20대 초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 미국 사회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로빈슨은 원래 모범생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치 성향이 좀 강해지면서 찰리 커크를 맹비난한 겁니다. 총격 사건 전에도 가족 모임에서 커크 이야기를 꺼내면서 로빈슨은 무소속 꺼내기도 했고요. 로빈슨은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최근 2차례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아 비활동 유권자로 분류되기로 했습니다. 네네. 다만 유타 주지사는 좌파 정치 이념에 깊이 세뇌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분위기 좋은 주식시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도 10거래일 연속 이제 올랐습니다. 오늘도 올랐는데요. 네. 코스피가 이제 3,407 선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이게 3,400선이 넘은 게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정말로 뜨겁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 거래일 대비 본다 그러면 0.35% 올랐고요. 코스닥도 852선에서 이제 마무리했는데. 요즘에 이제는 저도 여의도에 있다 보니까 네.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돈 벌었다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서 막 좋은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환호성? 워낙 지금 주식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해서 그래서 투자 수익이 괜찮다는 분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 사이도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아마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허니문 랠리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3,100, 3,200 박스권에 갇혀서 오르내렸습니다. 네.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보시기엔 이제 탈출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저는 솔직히 뭐 언론에서 뭐 몇몇 분들이 3,100선, 200선에서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하시는데 예. 옛날로 보면은 박스권이 아니죠. 옛날에는 2000 중반대에서 그렇게 엄청 오래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3,100, 3,200은 박스권이라고 하기 좀 뭐하다. 네, 이거 오른 거죠. 많이 오른 거고 더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네. 과거 사례 본다 그러면 2000대 중반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네.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에 머물렀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상 대우를 가치를 못 받았던 우리나라 시장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이제 가치 밸류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3,4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3,450에서 3,500선 시험 가능하다. 여기도 한번 돌파할 수 있다.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또 그만큼 오른 만큼 또 오늘 보면 개인 분들이 파셨거든요. 외국인들이 예. 주도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변동은 움직이겠지만,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추세를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좀 우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아마 그 3,100선이나 3,200선에서 좀 머물렀던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 내년도 이렇게 할 거야라고 나서 거기에서 나왔던 뭐 배당소득 분류가사라든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런 게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영향 미쳤다고 보세요? 예,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상 높았는데 후퇴한 거잖아요. 양이 세제 개편안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시장이 기대했던 바를 이거는 완전히 찬물 끼얹었네. 그래서 약간 그때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은 이제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더 우상향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봅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 대주주 기준 50억이냐 10억이냐 하다가 이제 네. 정부가 그 기준 50억으로 이제 확정을 줬죠. 유지하겠다. 네. 이렇게 한 것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다. 네, 영향 줬죠. 왜냐하면 예. 시장에서 이제 양도세 기준,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의 대주주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봤을 네네. 때 일단 종목당 10억 원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현행은 5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으로 쪼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연말에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개인 주주들은 사실 해당하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연말에 항상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사실상 후퇴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걸 정부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뭐 이거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하고 하면서 오늘 이제는 딱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렇죠. 50억 원으로 이제 현행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 이제 시장의 우호적인 이제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정책적 모멘텀만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이제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저평가됐었는데 가치 밸류를 이제 좀 인정받기 시작한 측면이 있다는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 네.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금리 인하 분위기죠. 그래요? 네, 확실히 이제 뉴욕도 그렇고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투자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욕 시장에서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과 우리나라의 코스피는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예. 이제는 이미 연구가 돼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뉴욕 시장이 뜨거우면 나스닥 특히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뜨거우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추세가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죠. 왜냐하면 또 빌려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이 이자가 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더 늘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이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확실히 이제는 투자 자산 시장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위험 선호의 시장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되게 안전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신흥국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더 많은 좋은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위험 선호사 시장이 좀 심리가 좋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거래 비중이 총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주도하는 시장이 맞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오르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면 떨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아마 시장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 게 이 금리 인하 소재가 이제 소진이 되면 그때는 좀 떨어지죠. 이제 변동성이 그때 가서 나옵니다. 항상 기대 때문에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연방준비제도 회의 시작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B컷 거듭 압박하고 그 투자 전문가들이나 이제 금융 전문가들을 이제 모 언론에서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인하는 한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그럼 인하하면 어쨌든 당장은 호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패드워치에서 시카고 선물거래소 패드워치에서 본다 그러면 0.25% 포인트 이제는 인하. 이걸 이제는 점치는 시장 지표가 한 확률이 한 지금 거의 90%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가 뭐 B컷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하는 확실하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반영된 상태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B컷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B컷은 사실 확률성이 힘들고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보더라도 단번에 0.5%포인트 인하하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일단은 단계적으로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겠죠.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소재로 아마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주는 강세죠? 강세입니다. 금리 인하되면 일단 기술주에 대한 강한 관심들이 많아집니다. 확실히 이제 R&D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지금 가장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를 본다 그러면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들은 뭐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있고요. 확실히 지금 주도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이제는 뭐 조선 이런 데도 좋아요. 좀 괜찮습니다. 근데 자동차 섹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16일부터 이제는 일본의 관세가 자동차 관세 15%가 이제 됩니다. 원래 지금 27.5%거든요. 우리가 25% 지금 맡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관세율로 본다면 유리했어요. 근데 이제는 16일부터 미국과 일본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16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타결이 안 됐으니까. 안 됐죠, 우리는. 그러면은 10%포인트 정도 벌어져요, 관세율이. 크게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엘란트라죠. 우리나라로 보면 아반떼. 미국에서 팔고 있는 게 우리 돈으로 보면 3,0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일본 도요타의 코롤라가 3,15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가 이제는 일본이 15% 된다 그러면 역전이 되죠. 이제는 더 싸지는 거죠, 일본 차가.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가 안 좋습니다. 저 요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런 평가가 나와요. 만약에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자동차 섹터에 대한 25% 관세가 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관세 문세가 역시나 자동차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방산, 조선과 자동차와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중소형주들은 지금 어때요?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지금의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대형주들이에요. 예. 확실히 대형주 섹터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이 섹터 중심으로 이제는 특히 반도체라든지 예. 이런 중심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금리를 왜 인하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 네.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고용들도 좋지 않게 나왔죠.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가장 일타적으로 이제 충격을 먹는 게 중소형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다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냥 스몰캡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네. 보시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뭐 생각에 다들 이제 투자의 철학은 다르시겠지만 네. 분위기는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재 위주로 좀 받고 조심할 부분 말씀하셨는데 약간 악재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좀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가 바로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말로 경기 둔화가 온다 그러면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2021년도가 그 당시 이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점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의 매출 증가율 2021년도 2분기가 18.65%였어요. 예. 기업이 잘 됐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0.74% 빠졌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실적이 안 나와요. 기업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예. 그다음에 연간 성장률도 그 당시에는 4.6%. 2021년도가 예. 현재 아시겠지만 2025년도는 예상치가 0.9%예요. 엄청 차이 나죠. 엄청 차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책 모멘텀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거지 이게 실적이 뭐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책 모멘텀이 끝난다 그러면 조정을 크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 철학, 본인의 네.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해야지만 후회가 없다라는 거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해야죠. 말씀이시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은 야 이거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3,400 찍었으니까 3,500까지는 가겠지. 네. 맞습니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의 이제는 전망치를 본다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제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도 보셔야 되겠고 저는 다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포모 현상이 또 다시 주식시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만 도태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직장인들 만나 보면 네. 야,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갖고 요번에 좀 수익 좀 봐서 재미가 있어. 그러면 또 안 하던 분들도 네. 이게 또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쫓아가게 되면 고점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안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모르는 시장 쫓아가다가 손해 보면은 부부싸움 일어납니다. 선머슴이 무당 잡지 맞습니다. 말고 항상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짤막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조심할 부분 말씀하신 거고 한국 투자 시장 해외에서도 단기 투자 시장으로 인식돼서 그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됐다 이런 해석도 그동안 많았는데 우리가 펀디멘탈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게 뭐 만든다 할까 튼튼하게 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역시나 신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R&D 사업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AI 쪽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의 러브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괜찮은 지금 네.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설계 기업도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런 유니콘 기업이 지금 탄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AI 쪽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R&D 투자,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미래 비전.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몰리게 되고 코스피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기술 투자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신사업 투자 얘기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태양의 입맞춤이란 뜻이죠. 웬디의 선키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I break the wall 새벽에 깨우는 light 향기